394년 백제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393년 광개토대왕이 잠시 군사를 거두고 불교 진흥과 방어선 정비에 집중하던 사이 백제는 다시 군사를 일으켰습니다. 394년 여름부터 징후가 보였고 가을 7월 마침내 백제는 국경을 넘어 고구려 남방 방어선으로 침입했습니다. 그들의 목적은 명확했습니다. 연달아 무너졌던 성들의 전선을 되찾고 고구려의 침공을 멈추게 만들 수 있다는 것을 대내외에 알리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백제는 이전의 고구려가 아니라는 사실을 간과하고 있었습니다. 이 시기 고구려군은 개마무사를 중심으로 한철기 기병대 체제를 더욱 정비했고 전선 운영에서 완전한 상비군 체제로 전환된 상황이었습니다. 광개토대왕은 직접 5,000명의 정예 기병을 이끌고 백제군을 향해 달려갔습니다. 이 전투는 단순한 교전이 아닌 속도와 지략, 기동전의 대결이었습니다. 전투는 지금의 충청 북부로 추정되는 평야 지대에서 벌어졌고 백제군은 2만여 병력으로 방어진을 펼쳤으나 고구려 기병대는 거침없이 좌우 측면을 타격하며 포위 전술로 몰아붙였습니다. 특히 기병들은 창 대신 단도와 활을 사용해 기동 속도를 높였고 백제군의 후방 보급선을 끊어 고립시키는 전법을 썼습니다. 전투는 하루 만에 끝났습니다. 백제군은 주력을 잃고 야밤에 달아났고 고구려는 끝까지 추격하지 않았습니다. 담덕은 전리품이 아니라 전장에 남은 공포를 백제군의 기억 속에 남기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8월 광개토대왕은 전선을 다시 점검하며 남방 지역에 7개의 성을 새로 축성하였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방어를 위한 것이 아니라 백제의 진격로를 완전히 끊는 전선 고착 전략이었습니다. 이로써 고구려는 백제의 북방 진출 가능성을 원천 차단하게 되었고 이듬해 본격적으로 시작될 대침공의 발판을 다졌습니다. 394년은 광개토대왕이 다시금 고구려가 전쟁의 주도권을 쥐고 있다는 사실을 증명한 해였습니다. 이전과 달리 이제 고구려는 선제 공격뿐 아니라 방어에서도 압도적이었고 백제는 점점 더 외부 동맹, 가야 등을 의지하게 되는 국면으로 밀려나고 있었습니다. 담덕은 알고 있었습니다. 다음 전쟁이야말로 백제가 완전히 무릎 꿇을 마지막 기회가 될 것이란 것을. 395년 백제는 연속된 패배 속에서도 굴복하지 않았습니다. 광개토대왕의 침공으로 북방 요새와 주요 성들을 빼앗겼지만 백제는 여전히 한성을 중심으로 한강 이남을 장악하고 있었고 군사력 또한 여전히 만만치 않았습니다. 그러나 광개토대왕은 그들이 마지막으로 자존심을 지키려 할 때 그것마저 꺾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리고 그 무대는 폐수, 지금의 청천강 혹은 대동강 유역으로 추정되는 지역에서 펼쳐졌습니다. 이 전투는 단순한 국지전이 아니라 양국의 운명을 건 총력전이었습니다. 백제는 3만에 가까운 병력을 동원하였고 고구려는 그에 맞서 주력 기병과 보병을 포함한 대군을 편성했습니다. 광개토대왕은 직접 병력을 지휘하며 전투 전날까지 정찰을 거듭했고 전장은 사방이 언덕과 강으로 둘러싸인 넓은 평야였습니다. 그는 이 지형이 기병이 활약하기에 최적이라고 판단했고 주공을 기병대에 맡긴 상태에서 백제군을 물가 쪽으로 유도하는 유인 포위 작전을 준비했습니다. 드디어 전투의 날, 해가 뜨자 고구려군은 중앙과 좌익을 약하게 배치하고 일부러 후퇴하는 신용을 했습니다. 백제군은 기회를 잡았다고 믿고 그들을 추격했고 바로 그때 강 건너 언덕 뒤에 매복한 고구려 기병 3,000이 일제히 돌격했습니다. 측면을 타격당한 백제군은 패닉에 빠졌고 병사들은 강에 빠지고 말 위에서 떨어졌습니다. 이어서 광개토대왕이 이끄는 주력 부대가 정면에서 밀고 들어오며 백제군은 완전히 포위되었습니다. 전투는 반나절 만에 끝났고 백제는 8,000여 명의 병력을 사로잡히거나 참수당하는 참패를 당했습니다. 일부 장수들은 투항했고 생존자들은 대부분 흩어져 퇴각하며 더 이상 싸울 수 없는 상태에 빠졌습니다. 이 패수 전투의 승리로 고구려는 백제의 마지막 반격 가능성을 사실상 무력화시켰습니다. 이후 고구려는 이 여세를 몰아 백제 북부 일대의 군사 거점을 보강하고 지배를 명확히 하기 위해 새로운 도로망과 통신망을 정비했습니다. 이 시기를 기점으로 고구려의 한강 이북 완전 장악은 확고해졌고 백제는 더 이상 전면전을 감행할 수 없게 됩니다. 395년은 단순히 전투에서 이긴 해가 아니라 백제의 군사 전략 자체가 붕괴된 해였습니다. 광개토대왕은 싸움만 잘하는 왕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심리전을 주도하고 전장을 지형으로 읽으며 적의 자만을 무기로 삼을 줄 아는 지휘관이었습니다. 그리고 패수 전투는 바로 그런 담덕의 전술이 가장 극적으로 빛났던 전장이었습니다. 396년 드디어 때가 왔습니다. 395년 패수 전투에서 백제군 주력이 무너진 이후 백제는 본국 방어선조차 제대로 정비하지 못한 채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광개토대왕은 바로 진군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기다렸고 백제가 자존심으로 버티는 마지막 순간까지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이듬해인 396년 봄 그는 결단을 내렸습니다. 이번엔 정복이 아니라 항복을 받기 위한 전쟁이었습니다. 목표는 단 하나, 백제의 심장부, 수도 한성이었습니다. 광개토대왕은 친히 대규모 원정군을 편성했습니다. 주력군은 정예 보병과 개마무사로 구성된 기병대, 공성병기 부대를 포함한 5만 규모로 추정되며 군은 남하하면서 전략 거점을 점령하며 한 걸음 한 걸음 백제를 압박했습니다.
이 원정은 단순한 급습이 아니었습니다. 각성을 점령할 때마다 그곳에 주둔군을 남기고 군량을 확보하며 테러를 완벽히 방비하면서 한성으로 진격하는 점진적 포위 작전이었습니다. 백제는 혼란에 빠졌습니다. 왕 아시는 고구려가 정말 수도까지 쳐들어올 것이라고 믿지 않았지만 그 믿음은 금세 배신당했습니다. 고구려군은 성남 일대의 주요 방어 거점들을 초토화하며 도성 외곽까지 도달했고 한성은 완전히 포위당한 채 외부와의 연락이 끊어졌습니다. 광개토대왕은 항복을 권유하는 사신을 3차례 보내며 더는 피를 흘릴 이유가 없다. 이제 무릎 꿇을 시간이라 전했습니다. 백제는 마침내 무너졌습니다. 백제왕 아시는 항복을 선언하고 사신을 보내 고구려군의 진입을 허용했으며 조공과 인지를 약속했습니다. 이 항복은 단지 일시적 복속이 아니라 국가적 굴복이었습니다. 백제는 58성 700촌을 고구려에 넘겼고 왕족과 대신 10명을 인질로 보냈으며 백제는 이후 일정 기간 동안 고구려의 속국으로 전락하게 되었습니다. 광개토대왕은 한성에서의 승리 후 더는 군대를 남겨두지 않았습니다. 그는 이 전쟁은 성을 부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백제의 마음을 꺾기 위한 것이라 말하고 한성 외곽을 정비한 뒤 후퇴하였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완벽한 전쟁의 마무리였습니다. 칼을 겨누고 항복을 받아내고 그 칼을 다시 집어넣고 돌아가는 절제된 힘. 백제는 무너졌고 신라는 고구려를 더 이상 동북아시아의 하나의 세력으로 보지 않았으며 고구려는 삼국 중 가장 먼저 타국의 수도를 점령한 유일한 국가로서 진정한 패권국가로 떠올랐습니다. 396년 이에는 고구려가 단순한 북방 강국이 아니라 한반도 남부까지 지배하는 제국의 길을 연해였습니다. 담덕의 이름은 이제 단순한 전사나 왕이 아닌 정복자, 제왕으로 각인되었습니다.